그 중에서 한 100, 한 2, 30분 중에서 한두 개씩 낙찰을 받고 4개월 동안에 그걸 팔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분들이 한 2, 30분 정도쯤 되고. 그러니까 4개월 안에 하나 낙찰을 받고 그걸 팔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하시면 되고. 그 중에 나머지 한 4, 50분 정도는 낙찰을 받으면서 팔으면서 연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수강하시는 분들이 있고, 사실은 4개월이 지났는데도 낙찰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아직 제가 알기로는 한 2, 30여 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100 몇십만 원 중에 1년 동안 한 것 중에서 낙찰을 잘 못 받아가지고 그 잔금 내는 것을 포기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또 한 분은 아직까지 팔지를 못한 분이 한 분 있어서 두 분이 이제 실패를 했다고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중에 그 실패한 것 중에 하나는 보면은 토지 건물 지분으로 4분의 1 지분으로 나왔거든요. 강제 경매로 500만 원 때문에 낙찰을 받아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500만 원이고 강제 경매이기 때문에 500만 원 갚아서 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입찰에 들어갔는데, 막상 낙찰을 받고 현장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협상을 하려고 가봤더니 식구 전부 다가 약간 좀 이렇게 정신박약의 식구들이 모여서 살고 있고, 왜 그 집으로 왔냐 했더니 다른 집에서 아주 어려운 집에서 살고 있다. 그 땅이 수용되는 바람에 그쪽 택지를 옮겨줘서 지금 새로 지어져서 옮겨왔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도저히 그 정신박약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할 수도 없고 협상할 수도 없다 보니까,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30만 원 정도를 제가 잔금 내는 걸 포기하신 분이 우리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통영에 이제 낙찰을 받은 것이 있는데, 막상 제가 그 문을 잠고 나서 가보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그 현장 답사 가면서 한번 가봤더니, 문을 따고 들어가 봤더니 쓰레기가 산터름처럼 쌓여. 온 집안에 다. 그래갖고 그 쓰레기만 치워내는데 한 3차례 있잖아요. 그만 치워냈는데도. 그리고 집 자체를 엄청나게 그 내부 자체가 쓰지 못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서 그걸 수리해서 팔자니 문제가 있고, 그냥 팔자니 조금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팔아야 되냐. 두 건에 대한 것은 지금 조금 좀 문제가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이 낙찰을 받은 것은 대부분 다 마진이 적으느냐 많으냐의 차이는 있었고, 시간이 빠르냐 조금 더 걸렸느냐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부분 많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만족을 해요.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럴 수 있어요. 저는 100개를 추천을 해서 98개를 성공하고 2개를 실패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 보면, 야, 2%를 실패하고 98%를 성공했으니까 나는 성공한 게 아니냐, 이거는 내 얘기고, 못 팔린 1개를 낙찰받은 사람은 그게 100%잖아.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는 2021년도는 맞이해서는 대수강 중에서는 한 번도 그런 실수가 없게끔 더 철두철미하게 노력을 해서 실수가 안 생기는 그런 물건을 이제 고르려고 더 준비를 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현장 답사를 많이 다니거든요. 현장 답사를 예전에도 다녔는데, 뭐 요새만 다닌 게 아닌데, 예전에 다닐 때는 사진을 잘 찍을 줄도 몰랐고 찍지도 않았어요. 그냥 사진을만 찍고 동영상을 안 찍었어요.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동영상 찍은 걸 편집할 줄도 알고 자막도 넣을 줄 알고, 또 오랫동안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동영상 찍는 것부터 실력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3월달 정도서부터는 제가 이 동영상 찍는 거를 완전히 연습하고 편집하고 완전히 한다 그러면은, 이 동영상을 찍은 걸 가지고 동영상을 틀어가면서 권리 분석을 해드릴 그런 거를 한번 좀 강의도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강생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동안 얘기했던 게 뭐냐면 한 번 해서 자기 돈으로 한 개만 해놓고 좋은 거리 계속 나오는데 팬들까지 기다려야 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웬만하면 공투를 좀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2021년도에는 제가 정식으로 공투반을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법인이 지금 이게 일반 법인이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일반 법인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다시 만들고 있는 법인이 일반 법인은 그대로 있던 걸 그대로 가고 NPL 법인을 자본금 5억짜리로 제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아마 한 달 이내로 아마 그 NPL 법인도 만들어지게끔 되면 NPL로도 공투를 이제 하는 것도 한번 만들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뭘 만들고 있냐면 농업법인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지인 경우에는 농업법인으로 투자하는 것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개를 가지고 투자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법인으로 투자하는 게 좋아요? 개인으로 투자하는 게 좋아요? 지금은 법인이 좋고 개인이 좋아. 못 버는 게 그렇지. 근데 제가 지금 이번에 그 우리 법인으로 낙찰받은 걸 가지고 그 세금을 내보니까 이렇더만 일단 법인으로 낙찰받으면 12%야. 취득세가. 그 다음에 낙찰을 받고 다 정산을 해서 마진이 남는 것에 법인세를 12%를 내도 2억 미만의 이득이 남았을 때. 그 다음에 주택을 가지고 이득이 남았을 때는 별도로 12%를 또 낸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주택을 가지고 하면 일반 마진이 12%고 주택에 대한 마진이 또 12%인 게 24%를 내는 거고 취득세까지 하면 36%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최대인데 법인세라는 것은 마진에서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집세도 내고 그다음에 월급도 주고 하면 1년에 내가 어떤 거 한 거를 가지고 돈을 1억을 벌었는데 1년 동안 집세 낸 것이 뭐 3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직원 월급 준 것이 뭐 4천만 원이다. 그럼 7천 빠지면 실질적으로 벌은 건 3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 아니? 3천만 원이 얼마? 12%. 3천만 원에 주택이라는 건 12%.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좀 이익이 되고 그 다음에 원가에 있을 때 우리가 취득세를 12%를 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를 내는 것도 원가에 산입이 돼요. 그러니까 마진에 이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물건만 잘 고른다 그러면은 좀 그 법인으로 하는 것이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투자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물건을 골라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법인을 이제 만들어서 제가 법인을 만들고 있어서 제가 대표이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주식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그 이사진들을 이제 뽑아서 500만 원이든지 이렇게 내서 그분들이 이사진들로 하고 평상시에 관리하신 분들 그분이 500만 원 냈다면 7명이면 3,500만 원 아니? 3,500만 원에서 관리비도 내고 다 하게끔 그분들이 내게끔 하고 관리를 하게끔 하고 제가 예를 들어서 추천 물건을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7분 중에서 다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갖고 4분 이상이 이거 투자해도 좋다고 하게끔 되면은 그걸 확인하고 공투에 올리고 그래서 이번에는 저기 뭐 그 기본 이사진들이 얼마를 들어가고 나머지 공투는 얼마를 받겠다 이렇게 하고 같이 그 이사진들하고 저하고 낙찰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파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같이 다 팔아갖고 마진이 나오게끔 되면은 제가 그 팔고 돌아준 데 대한 그 컨설팅 비용으로 제가 마진에 순수한 마진에 10%를 제가 갖겠다는 거고 나머지 5%는 거기 이사진들이 수고를 하고 그동안 경비 쓴 거를 그 사람들 그걸로 채우자 이런 얘기예요. 현장 가보기도 하고 밥 먹기도 하고 뭐 탑사도 해야 되고 또 입찰 보러도 가야 되고 탑장을 하려면 협장하러도 가야 되고 이런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은 5%를 그걸로 하고 나머지 85%를 가지고 투자자 전원들에게 공평하게 어떻게
나누게끔 되는데 그 나누는 것은 어떤 물건을 이제 우리가 공투를 한다 그러면 그 잔금을 낼 때에 그 투자금을 내게끔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는 돈을 차입으로 잡고 빌리는 거죠. 법인에서. 갖고 마진을 남는 걸 갖고 공정하게 나눠가지고 이자로 주게끔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그 이자 소득세를 본인이 개인이 이제 뭐 1년에 내가 낙찰을 받아서 뭐 얼마를 투자했더니 3천만 원을 벌었다. 3천만 원을 벌었으면 벌은 것이 뭘로 벌게끔 된 거죠? 이자 소득세인데 이자 소득세에 대한 것을 개인이 또 다시 내야 된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제가 운영할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7명 중에서 총무도 한두 명 두고 회장도 두고 부회장도 두고 7명이 항상 회의를 하는 걸 회의록을 작성해서 나누어 두고 회의가 끝난 다음에는 그 회의에 참석한 들이 다 서명을 하게끔 하고 일단 서명한 사람들로서는 같이 자기가 투자하게끔 된다 해서 얼마에 어떻게 투자한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후회하지 말고 열심히 어떻게 최선을 다하자. 이러한 방향으로 해갖고 법인을 3개를 한번 운영해서 공투하는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어때요? 네, 좋습니다. 아니,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계획은 사람이 생각을 세우는 건데 신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세운 계획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야, 계획 세운다고 다 되냐? 신이 보기엔 그래 안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계획을 안 세우는 사람이 있는데 계획대로 한번 열심히 노력해보고 우리가 계획된 것이 잘못됐으면 또 고쳐나가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게를 분류를 할 생각입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투자 물건 밴드가 있죠. 하나는 공투 밴드를 하나 새로 만들 거예요. 그럼 공투 밴드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4개월 동안 60만 원을 낸 사람 중에서 일단 4개월 동안은 저하고 같이 일반 투자를 한번 해보자. 해본 사람 중에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이종신이가 골라주는 물건도 이해도 하고 내가 그 돈이 얼마큼 되겠다 안 되겠다 내가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공투 반대로 옮겨가는 거죠. 그럼 제가 한 달에 이제 지금 4개월 동안 얼마 받죠? 그러면 4개월 지나면 또 얼마 받죠? 그러면 1년이면 얼마를 받죠? 180만 받는데 그렇게 받아서는 공투는 안 될 거기 때문에 4개월이 끝나고 나신 분들은 공투 밴드로 옮겨가게끔 되면 그분들에게는 1년 동안에 100만 원을 받고 공투로 그냥 다 참석할 수 있게끔 하고 공투로 참석하려고 공투로 제가 올리는 물건은 반드시 현장을 가서 탑산해서 모든 것을 동영상으로 다 찍고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을 권리분석을 하고 올려놓고 투자하실 분들은 제 얘기를 듣고 강의를 듣고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본인이 결정하게끔 하겠다. 즉 다시 말하면 공투반은 4개월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시는 분들인데 그건 추천 물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연회비로 받아서 공투 물건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추천 물건 따로 있고 공투 물건 따로 있고 두 개로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의 이제 그거를 인원을 제한을 두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추천 물건도 이제 일정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80명에서 100명 선 정도쯤 되면은 더 이상 받지 않고 공투 물건도 반도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뭐 일정 이상 되면은 받지 않고 한 사람이 빠져나가면 받는 걸로 해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사람을 늘리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인원을 많이 늘려가지고 제가 그 사람들 수령료를 제가 받는 것을 가지고서는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낙찰을 받은 걸 가지고 가능한 한 팔아서 수익을 올리는 방향으로 좀 갖고 가려고 올해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고 저도 이제 좀
그 나이도 좀 있기 때문에 뭐 모든 사람들이 우리 수강생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선물해 주는 게 뭔지 아세요? 건강식품이요? 홍삼정. 홍삼액은 상당히 많아서 1년 내내 먹어도 돼. 그러니까 나를 보고 네가 건강해야지 나한테 돈 벌었다지 해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강의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이제 웬만한 강의는 동영상으로 다 돌리게끔 하고 이제는 추천 물건들은 낙찰 받는 걸로 하고 낙찰 받고 나면은 그 우리 낙찰 받은 그 공투 임원들하고 같이 해결하러 다닐 거야. 그렇게 해서 수익을 좀 놓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공투 안 하고 나 혼자서 개인이 혼자서 하겠다 그러면은 공투방으로 오지 않고 그냥 개인적인 투자 현재처럼 투자 물건을 하는 것은 그대로 또 할 거거든요. 그대로 할 예정이니까 본인이 그냥 잘 판단해서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고 하여튼 계획은 그렇게 잡아서 하고 있어서 이 공투방에는 제가 현장 답사를 가서 이거는 공투를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은 반드시 동영상 촬영을 해서 공투방에 올리겠다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그거는 그 실전 투자 물건을 해주는 걸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겠다. 1년에 제가 보면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한 달에 한 8만 원 꼴 정도 받는 거예요. 8만 원 꼴도 받는 건데 제가 이 공투방에 올리는 물건은 제가 전부 다 100% 현장 답사를 가보는 것이 조건이고 그다음에 낙찰을 받으면 뒤처리하는 것도 제가 거의 같이 참석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정도를 제가 그 수익이 그러니까 대지자고 움직일 수가 있는 경비가 좀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 달을 내가 움직이려고 할 때 기본 경비가 들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만 들어간다면 그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할 거냐 그러면 구정을 지나고 그 내년 3월 달서부터는 한번 그렇게 해볼까 이런 생각 중이고 그 안에 제가 동영상 찍는 거나 그다음에 편집하는 거나 이런 걸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뭐 저한테 직접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편집해놓은 동영상 올려놓은 것만 봐도 이 물건이 돈이 되겠다 안 되겠다 하는 것을 판별할 수 있을 정도까지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데 지금도 제가 동영상 찍고 편집하면서도 이렇게 느끼는 게 내가 이걸 좀 더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이 좀 고쳐나가고 있는데 그 한 몇 달 전보다는 지금 제가 보면 확실히 제가 찍는 것도 편집하는 실력도 좀 늘었는데 한 2개월만 더 하게끔 되면 더 실력이 좀 더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중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잠깐 얘기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보면은 그 2월 달서부터는 매월 넷째 주 금요일 날은 현장 답사를 같이 다니는 걸로. 현장 답사, 예전에 현장 답사는 제가 미리 다 가서 조사해보고 거기만 갔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한 번도 나도 가보지 않은 물건을 골라갖고, 처음서부터 옆집 가서 물어보고, 이장한테 물어보고, 동해 가서 물어보고, 건축가 가서 물어보고 하는 걸 전부 다 같이 하는 그런 현장 답사를 이제 하려고 하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 제주도도 상당히 투자 물건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제주도 물건을 답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원래 이제 그 두 번째, 네 번째 짝수 그 첫 번째 그 금요일 날 갔다가 토요일 날 오는 걸로 이제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번 만약의 경우에 2월 초에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둘째 주나 세 번째 주로 바꿔서라도 한번 제주도를 한번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코로나만 큰 문제가 아니라면 그런 생각도 가고 코로나만 큰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분하고 같이 현장 답사를 가서 현장 답사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조사를 해야지 되는지 그런 걸 한번 좀 같이
한 그런 과정도 늘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정규 과정은 가능한 한 동영상으로 돌리겠다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투자와 가서 현장 조사하는 거와 낙찰받고 뒤처리하는 거를 좀 더 강화시키겠다 이런 얘기고 그 명수도 그 뭐 들어오는 사람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은 어느 정도 그 명수 이상이 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이상 넘으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더 이상 저희가 보면 수강생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3월 달서부터는 수강생을 딱 받지 않고 그냥 현재에 이제 등록 안 하고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채우고 그 빠져나가는 사람이 없으면은 다 채우지 않고 그냥 가는 걸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바꿔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돈 내는 것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 두 개가 되는데 하나는 추천 물건 강의를 듣는 것이 하나고 하나는 저기 공투 물건 하는데 저기 회비를 내는 겁니다. 회비를 낸 사람에게만 제가 공투 물건을 설명해주고 추천해주고 낙찰받고 같이 해결해주고 그러는데 공투 반에서 이제 그 법인마다 그 이사진들을 한 7명 정도를 모아가지고 집행하고 낙찰받고 뒤처리하고 하는 것을 이제 같이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계획은 누가 세운다 그랬죠? 하나. 행위 보기에는 그 계획이 우습다 안 우습다? 우습지만은 열심히 노력하면 또 그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 신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제가 그 무모한 그것은 안 하려고 하고 사실 보면은 제가 이 한 20여 년 동안을 추천 물건을 강의를 했는데 그동안에 공투한 적이 있겠어요? 있었지만은 한 번에 걸쳐서 해보게끔 되면 잘 안 되는 것이 있고 잘못되는 것이 있어서 제가 상당히 이렇게 이거 좀 당분간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해서 다 절제를 했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끔 되면 큰 문제가 없겠구나 하는 걸 방법을 제 나름대로 이제 만들고 틀을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추천 물건을 추천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잘 듣고 뒤에서 검토를 하고 내가 실수를 하지 않게끔 하고 확실히 있는 사람들은 검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한 2년 전서부터 우리 들어오신 분들이 공투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뭐냐면 내가 추천 물건 하면 자기네들끼리 모여갖고 내가 추천 물건 하는 걸 자기네들끼리 다 일을 해요. 그 경험이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 처음에 한 1년 동안은 맨날 같이 떨어지고 뭐 잘못하고 그러더니 한 1년 지나고 나서부터 가격도 장하게 쓰고 입찰에 들어가게끔 되면 돈이 나와. 이번에도 정말 구리 거 하나 그 2억 3천인가 주고 낙찰을 받았거든요. 그 토지 전체 내가 건물 일부 했는데 건물 일부 한 것을 500만 원 주고 맞춰 샀어요. 그리고 2억 3천8백인가 해서 500만 원 주고 사고 2억 3천, 그러니까 2억 4천 얼마가 됐는데 바로 지금 한 6개월 만에 파는 것이 3억 얼마를 받아서 그 이제 제 법인 갖고 샀거든요. 그래갖고 나보고 이제 뭐 얼마나 하라고 그래. 내가 그 마진이 얼마나 남은지도 모르는데 혹시 법인세를 얼마나 뛰냐 했더니 뭐 얼마 남긴 남았어. 별로 안 남았어. 별로 안 남은 게 얼마인데 했더니 1억 1,400 남았다고 그랬더래. 1억 1,400 남았는데 별로 안 남았대. 그럴 정도로 된다? 실력이 있고 한 1년만 지나면 내가 추천해준 물건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 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고 가격도 정확하게 쓰는데 사실 1년 동안 맨날 가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정확하게 찍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런 정도로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신 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한테 지금 뭐 하게끔 되면 한 1년, 2년, 3, 4년 지나신 분들 몇 분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모시고 이제 같이 이사진들로 해서 제가 추천하는 물건들을 그분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고 가격도 얼마를 쓰면 얼마가 남겠다는 것도 검토해보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단독 공차를 했다고 해서 가격 쓰고 후회하지 말고 내가 1,000만 원 차이로 떨어졌다고 해도 가격 후회하지 말자. 그러니까 가격을 얼마에 써서 낙찰 받느냐고 가격을 정확히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이 어때? 경매 고수입니다. 높게 써서 낙찰 받지 못할 것이 없고 욕심을 내서 낮게 써갖고 어떻게든 낙찰 못 받는 거야. 낙찰 받으면서 낮은 남는 가격이 얼마냐. 그 가격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좀 자신이 생겨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마음먹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3개입니다. 일반 법인, MPL, 농업법인 이렇게 3개에서 각 법인마다 그 이사진들을 5명에서 7명씩 모여서 저는 주주가 없이 그냥 허울만 대표이사 먹고 나머지들 한 그 7명에서 주식을 가지고 그 7명에서 결정을 하고 그 주식을 안 가지신 분들은 그 주식을 가지신 분들이 투자 물건을 결정하면 나도 들어가겠다 안 들어가겠다는 것을 그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안 사장님 어떻게 되는 거세요? 그건 또 좋다고 얘기만 하는 거 아니고 그건 좋다고 생각하는 말고 우리 나사장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투자가 500 정도. 아니 그러니까 그 이사진들이 500을 내는지 700을 내는지는 회장은 뭐 700을 내고 부회장은 600을 내고 일반 이사는 500을 내는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이사진들로 해서 자본금으로 설정을 해갖고 시작하겠다는 그거는. 그래서 그분들이 전적으로 하고 그 회사를 운영하는데 회사를 운영하는 비용을 마진의 5%를 회사를 운영하는 비용을 띄워주게끔 만들겠다. 그렇게 하고 그 운영진이 아닌 사람들도 투자를 하겠다고 받아준다. 받아주고 그 사람들에게는 이자 소득으로 들었다 마진에서 띄워주게끔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 계획이 그렇다는 얘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금 저기 투자 물건에 지금 보면 한 27명인가 128명이 되는데 제가 보면 그거를 100명으로 줄이려고 그래요. 더 이상 받지 않고 줄이려고 그러고 지금 우리 그 공투 밴드 제가 말하면 동영상 밴드가 한 650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회비 내는 사람들로 해가지고 한 80명에서 100명으로 된다 출연내려고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는 있으면서 저기 회비를 내고 공투를 내가 1년 동안에 몇 개를 하겠다. 이렇게 하신 분들을 출연내서 약 100명을 양쪽으로 만들어 가지고 공투 밴드와 일반 그 투자 물건으로 해갖고 이끌어 나가고 거기서 그 빠져나가서 사람이 자리가 있을 때는 채우고 자리가 없을 때는 더 채우지 않고 지금 120몇 명이 있는 것은 그 3월 달까지 줄지 않으면은 더 이상 이제는 그 수강생을 받지 않고 줄여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정으로 받아봐야 제가 그분들에게 돈을 벌 수 있게끔 물건을 해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제는 이걸 한계를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제 얘기는 여기까지 끝내고 정식으로 이제 강의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2월 첫째 주 목요일이 돼가지고 다시 이 특수 경매를 가지고 4개월 동안 강의를 진행을 하고 제가 이제 그 이번 주부터 지금 2월 달이니까 4개월이 2, 3, 4, 5달이요. 5월 달까지만 이 강의를 이제 대면 강의를 하고 이 계속해서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녹화를 해놓고 이 이후부터는 이제 대면 강의는 없애는 걸로 하고 그대로 지금 동영상 강의로만 할 거고 앞으로 이제 5월 달이 지나고 나면은 그 실전 위주로만 가서 현장 답사를 같이 다니고 해결도 같이 하러 다니고 이런 쪽으로 강의를 없애고 기존 우리 수강생들하고 같이 돈 버는 쪽으로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의는, 기본적인 강의는 이제 동영상을 듣고 돈을 벌자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가 제가 먼저 번 동안은 4개월 동안은 제가 그 교재 원본을 가지고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 것은 제가 조금 잘라낸 겁니다. 잘라내서 이게 만들어 놓은 것만 가지고 추려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조금 화면도 다르고 내용은 같은데 조금 좀 다르죠. 이거는 뭐냐면 파워포인트로 교재에서 중요한 부분만 뽑아낸 겁니다. 그리고 제가 교재에 없는 것도 몇 개 좀 집어넣어서 강의를 하고 알려서 계속 집어넣은 강의인데, 이걸 가지고 한번 이제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특수경매다. 특수경매라는 얘기 요새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세요? 많이 들어보시죠? 그럼 어떤 경매는 특수경매고 어떤 경매는 일반 경매입니까? 특수경매는 조금 사람마다 손을 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어저께도 한 6, 7년 전에 저한테 이제 강의를 들으신 분을 제가 만나서 어저께 같이 회한 접시를 먹었는데, 그 당시에는 17, 8년 전에는 이 경매의 권리 분석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 나오는 경매를 살려면 권리 분석을 뭘 조사해야 되고 인수가 뭐고 소멸이 뭔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강의를 하고 가르쳐 줬을 때는 법원에 가면은 경쟁자가 없었어. 그냥 낙찰 받으면, 그냥 권리 분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기본으로 49%까지 떨어지는 게 기본이야. 그럼 49%까지 떨어지면서 제일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던다? 골라서 낙찰을 받으면 그 당시 한 5, 6년 정도는 거의 이 돈을 줬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도소득세도 공시지가로 냈기 때문에 1년 이내에 팔아봐야 공시지가가 변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거의 주다시피 했는데, 이제 그분을 어떻게 만났는데, 이제 그 중간에 몸이 잠깐 아파서 쉬었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시는 얘기가, 이거 옛날 같지 않네요. 옛날 같지 않네요. 지금 보면, 이제는 경매의 권리 분석을 웬만하면 다 알죠.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안 된다, 이러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경매로 산다고 해도 가격이 어떻게 된다? 떨어졌을 때 사야지, 팔 때 가격과 살 때 가격의 차이를 극대화시켜서 우리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가격은 어떤다? 떨어뜨리고 파는 가격은 어떤다? 높여야 된다. 자, 문제가 있으면 떨어집니다. 문제가 있으면. 부동산을 사면 무엇을 산다 그랬죠? 사용의 권한을 산다 그랬죠? 근데 사용의 권한과 처분의 권한을 사는데, 대한민국에서 이 부동산에 대한, 특히 건물이 말고 땅에 대한 것은 사용의 권한이 어떻게 한다?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되게 규제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10몇 년 전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토지 개발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쉬는 시간에 한 여자분이 저한테다가, 제가 교수님한테 강의 듣기 전에 이 땅을 사놨는데 이 땅을 한번 어떤가 한번 봐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그 땅엔 규제가 일반적으로 다 있어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 외에는 다른 거는 할 수가 없는 땅이야. 그러면 농사를 짓는 것은 땅에다가 농사를 지어, 흙에다가 농사 지어. 그러니까 사용의 권한이 농사 짓는 것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제가 그분들한테 하는 얘기는 뭐예요? 흙을 산 거예요. 땅을 산 거예요? 흙을 산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땅을 사야지, 흙을 사야지. 네? 흙을 사서 땅으로 만들어야 정답. 돈을 벌려면 흙을 사서 땅으로 만들 수 있는 흙이 있고, 영원히
흙을 가지고 땅으로 만들 수 없는 흙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영원한 건 아니죠. 왜냐면 자, 정산 카지노 가봤어요? 예, 그 정산 카지노가 영원한 흙이었댔어. 그 카지노 진짜니까. 근데 특별법을 만들어서 거기서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영원한 흙이 카지노가 됐잖아요. 근데 그 카지노가 된 것이 개인의 이득을 줘, 공적인 이득이죠. 공적인 이득이죠. 그럼 개인이 갖고 있는 땅이 개인이 갖고 있는 흙을 사서 그거를 뭘로 만들어야 돼? 땅으로 만들어 팠을 때 돈이 된다. 그렇지만 내가 돈을 벌는 것이 아니라 사용의 권한을 살려면은 흙을 사는 게 아니라 뭘 사야 돼? 땅을 사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가격과 파는 가격에 차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흙을 사서 땅으로 만들어 팔았을 때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특수 경매에서 사는 가격은 떨어지고 파는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어떤 물건이냐면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크게 봤을 때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제일 첫 번째, 건축물이 있는 땅인데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뭐만 나왔어? 땅만 나왔어. 그러면 자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건물은 건물대로 따로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토지는 토지대로 따로 등기가 있는데 사실은 토지와 건물 주인이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법이 건물 주인이 따로 있고 땅 주인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 땅에 같이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갈라지게끔 되면 건물도 제 가격을 못 받고 땅도 제 가격을 못 받게 되기 때문에 가격이 어떻다?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이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른다. 흙을 사서 뭘로 만든다? 땅으로 만든다는 얘기를 건물 주인한테 건물 따로 사고 반가격으로 따로 사는 겁니다. 땅을 어떤다? 반격으로 떨어지는 따로 사서 둘을 같이 하나로 만들면 다시 땅과 건물이 어떠다? 원 가격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것을 사서 우리가 사는 가격과 파는 가격의 차이를 극대화시켜서 그 이익을 얻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건축법상 도로가 없는 토지를 매입한다. 지역도에 도로가 없는 땅 사유 안 사요? 최사장님 사유 안 사요? 수상적으로는 안 산다고 좀. 보통 안 돼. 돈이 되면 사는 거지. 제가 이번에도 그 도로에 대해서 시리즈로 얘기를 하려는데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된다. 건축법상 도로는 지적도와는 관계가 없다. 그 다음에 남의 땅을 사용할 때 사용승낙을 받아야 된다. 근데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럴 때는 사용승낙 안 받아도 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것도 있냐면 건축법상 도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 건축법상 도로의 적용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이런 것도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를 낼 수 있다는 건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 건축법상 도로가 필요한데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 낼 수 있다는 건 도로가 있든지 없든지 문제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시 말하면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를 낼 수 있는 땅을 어떻게 한다? 매입한다. 근데 일반인들이 봐서는 건축법상 도로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어떻다? 떨어진다는 게 떨어졌는데 그걸 그냥 팔지 않고 떨어진 걸 사서 내가 건축허가를 받아서 거기에 건물만 질 수 있다 그러면 건축법상 도로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런 걸 사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어떤다?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매한다. 이것이 이제 우리 제가 고르는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공유 지분으로 매입을 한다.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을 사면 뭘 산다 그랬죠? 사용의 권한과 처분의 권한을 사는 건데 내가 혼자
혼자서 건물이든지 땅을 다 샀으면은 내가 혼자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가 문제가 되냐면은 여러 명이 공동으로 같이 갖고 있을 때는 등기부 등본을 공동으로 사용해서 보는 전부 다 어떤다? 같이 가져야 된다 보니까 그 지분만을 팔게끔 될 때는 네? 문제가 생겨서 가격이 된다?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이 떨어졌을 때 공유 지분을 항상 같은 주인으로 만들어 버리게끔 되면 원래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 건물이나 토지를 지분으로 샀을 때 가격이 떨어지면 산다는 얘기입니다. 지분을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분을 사면 돈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분이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야지 돈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분이라도 갖다가 질러서 사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돈을 버는 데는 가격이 떨어져야지 하는 가격하고 그 중간에 마진을 갖는데 지분이기 때문에 돈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분이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돈이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제가 질르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죠? 네. 지분을 사야지 돈이 돼.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돈이 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절대로 여러분들이 잊어먹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건축물이 없는 건물을 매입한다. 건축물 관리자도 없고 등기부 등본도 없으면은 치사장님 사유 안 사요. 돈 되는 공식. 그러니까 결국에서는 건물 주인이 건축물 관리장도 없고 등기부 등본도 없다는 얘기는 무허가 건축물일 수가 있죠. 무허가 건축물은 허물기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무허가 건물도 허물지 않고 현재 있는 건물을 그대로 그런다 인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언제 인정해 줘요? 건축법에 그렇게 틀리는 얘기를 솔직하게 하면 안 되고 무허가로 건물을 지었다는 얘기는 말로 쉽게 얘기하면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얘기예요.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지었으니까 사실 보면 범죄 행위를 저지른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이 어떤 범죄 행위를 저질렀어도 뭐가 있다? 공소시효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땅에 건물을 지었는 것을 무허가로 지었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데 그것이 공소시효가 지나서 끝이 난다고 했을 때는 그 건물을 허물지 않아도 되는 그렇게 됐을 때 그거로 된다? 매입을 하면 그것도 어떤 때 가격이 떨어졌을 때 건축물 관리장도 없고 등기부 등본도 없는 건물을 제 가격에 받아요? 싸게 팔아요? 싸게 팔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건축물 관리장이 없다고 해서 거기서 들어가서 살면은 하수도가 안 나와 전기가 안 들어와. 사는데 지장이 없어. 다만 뭐만 없어? 건축물 관리장만 없는 뿐이야. 등기부 등본만 없을 뿐이야. 근데 사는 데는 뭐야? 전혀 지장이 없다는 얘기야. 이런 것을 가격을 어떤다? 싸게 사서 사는데 지장이 없게끔 법률로도 아무 지장 없게끔 만들어 준다고 하면 정상적인 가격까지는 못 받지만은 내가 산 가격보다 어떤다? 좀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특수경매라는 얘기는 지금 보면 우리가 일반 경매는 이겁니다. 내가 사고 나서 잔금을 내면은 등기 전에 제 이름으로 넘겨오죠. 그럼 그걸 가지고 와서 공인중개사 그대로 팔아달라고 그러면 내가 산 가격과 판 가격을 어떤 차이가 나게끔 하는 건 일반 경매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수경매는 내가 낙찰 받았죠. 그럼 반드시 뭐를 해야 돼? 땅과 건물 주인이 합친다든지 돈을 없는 걸 건축허가를 낸다든지 공유지분으로 여러 명이 있는 걸 하나 합친다든지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것도 어떤다?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러니까 어떤 내가 사서 그대로 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낙찰을 받아서 어떤 과정을 한다? 걸쳐야지 매매가 하는 것이 이게 뭐예요? 특수경매입니다. 특수경매. 그러면은 제가 어떤 이런 그 네 가지 건물을 우리가 부동산을 사갖고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랬죠. 해결을 힘으로 해야 돼, 머리로 해야 돼. 법으로 해야 되죠. 법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법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얘기하는 건 이런 네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이 어느 법 몇 조 몇 항에 있느냐 그거를 알아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해결을 하고 팔자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가 이해가 가시는 거죠? 예. 이해가 가죠? 그러면 법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서 하는데 이 법이 누구 편이야? 법이 누구 편이야? 철수 편이야? 영희 편이야? 그렇죠. 법을 알고 법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 판사님한테 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할 때 판사님한테 내가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판사님 이러이러한 법에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는 법이 있으니까 이 법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법이 있으니까 이 법에 의해서 이걸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얘기하면 판사님께서는 내가 얘기한 법률과 현상에 맞다 그러면 법에 의해서 판결을 내려주기 때문에 해결이 되는 겁니다. 판사님한테 요구를 해야 되는데 뭐에 의해서 요구를 해야 돼? 법에 의해서. 그럼 내가 그냥 요구를 하면 판사님이 법을 다 조사해 요구한 법을 가지고 판단만 해. 요구한 법을 가지고 판단만 하는 거예요. 네가 요구가 맞냐 틀리냐. 그게 그러면은 우리는 사기 전 제가 항상 하는 것은 이렇게 해결을 했을 때에 해결이 되고 나면은 누구한테 어떻게 팔겠느냐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우리는 부동산을 사는 게 목적이야, 파는 게 목적이야. 파는 게 목적이죠. 그런데 살 때는 문제가 있어서 싸게 사고 팔 때는 내가 산 것보다 좀 비싸게 팔아야 되겠죠. 그러면 중간에 해결해야 되겠죠. 문제점을 해결.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것을 문제점이 있어서 가격이 떨어진 것을 해결해갖고 다시 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는 목적이 왜 산다? 팔려고 산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 전에 내가 이것을 해결해서 누구한테 어떻게 팔겠다는 방향을 정해놓고 그 방향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팔기 위한 방법. 제일 첫 번째 뭐야? 협상으로 매각한다. 두 번째 땅을 샀는데 건물을 내 걸로 만들어서 아까 얘기했죠?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랐을 때 힘이 둘 다 가격이 떨어지는데 하나로 만들면 되니까 내가 먼저 토지를 싸게 샀죠? 그 다음에 건물을 들은다? 내가 싸게 사도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건물 땅을 먼저 사고 다시 건물을 사서 건물과 주인을 땅으로 든다? 하나로 만들어서 판다는 얘기예요. 근데 방법은 뭐냐면 나는 땅을 샀는데 건물을 내 걸로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은 건물 주인이 내 땅을 사실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 내가 저것을 땅을 내가 사고 난 다음에 건물을 내가 내 걸로 만들었을 때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팔겠다 하는 생각을 하나를 잡고 또 하나는 뭐 그렇지 않다 그러면 건물 주인이 내 거를 산다 그러면 내 땅을 다시 사겠다 그러면 내가 얼마 정도에 나 건물 주인한테 팔고 나오겠다. 이런 걸 전부 다 판단을 해놓고 거기를 가정을 해서 이 낙찰 가격을 생각해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자 다시 말하면
저한테다가 얼마를 써야 되고 낙찰가를 물어봐야 돼. 본인이 판단해야 돼.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파는 방법을 내가 이럴 땐 이렇게 팔고 이럴 땐 이렇게 팔아야 되겠다 했을 때 이럴 때는 얼마에 받고 이럴 때는 얼마 팔아야 되겠다고 본인이 판단을 해야지. 그러면 얼마 이상으로 낙찰받으면 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가격에 의해서 입찰에 들어가고, 여러분이 아시죠? 그래서 그 가격에 입찰에 들어갔더니 단독 공찰이라고 해도 아까울 게 없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써서 가져간다고 해도 미련둘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우리 특수경매 입문해서 우리가 수익을 올리려고 할 때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를 절대로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거를 낙찰을 봤을 때 마진내가 얼마로 본다는 것만 가지고도 최대 얼마고 최소 얼마다는 그 사이만 가지고 내 만족을 익히면 되지, 쓸데없는 거를 갖고 더 욕심을 내지 말라는 얘기. 나보다 저 사람이 200만 원 더 썼구나. 난 300 더 썼고. 이런 생각할 것도 없고. 아무도 저기 낙찰 받은 사람이 없는데 이건 뭐예요? 최저가로 들어갔어도 되는데 이러지 말라 이런 얘기. 다른 사람이 얼마에 들어간 걸 갖고 자고우면 하지 말라는 얘기. 나는 이런 낙찰을 받으면 얼마를 목표로 해서 얼마 어떻게 팔겠다 이 생각을 가지면 된다. 그 다음에 이것을 뭐예요? 내 생각대로 잘 안 될 수도 있죠. 안 될 때는 할 수 없이 뭐냐면 다시 되파는 방법이, 어차피 경매로 나왔던 경매로 샀죠. 되파는 방법이 하나하나 안 될 때 뭘로 파는 거예요? 경매로 다시 파면 된다는. 그러니까 최저로 할 때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결이 되는데 이 내 해결 방법이 안 통했을 때는 경매로 다시 던지겠다. 그러면 경매로 다시 던질 때는 지금 내가 이걸 경매로 낙찰을 받을 때는 얼마지만 내가 요 정도까지만 만들어가지고 경매로 다시 던진다고 하더라도 얼마 정도면 팔릴 수 있겠다는 걸 짐작을 하고, 안 될 때는 경매로 판다는 것도 된다? 염두에 두고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내가 토지를 사고 난 다음에 건물 주인이 내 땅을 살 줄 알았더니 안 사. 그래서 할 수 없이 건물을 내 걸로 만들었어요. 만들었을 때에 건물과 땅이 전부 다 내 거가 됐으니까 이제는 누구한테 팔아야 돼?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의뢰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봤을 때 감정가로 봤을 때 토지 건물하고 다 합치면 1억이거든요. 그러면 1억에 내놓는다고 했을 때는 아파트나 이런 것이 아니면은 매매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할 것이 뭐냐면 내가 땅하고 건물하고 다 내가 만들면 이게 한 1억이 되고 시가가 1억인데 9천만 원이나 8천만 원에 내놓게끔 되면은 쉽게 팔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8천만 원에 내가 내놔서 팔렸을 때에 공인중개사한테 500을 주고 나면 나한테는 최소인데 얼마다? 7,500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그러면 7,500에 받을 수 있는데 땅을 내가 3천에 사고 건물을 든다? 1,000만 원 샀다면 4,500에 샀을 때에 최소한도 이렇게 되고 내가 샀을 때는 건물 주인한테가 땅을 팔 때는 어떻게 되고 내가 이거를 건물을 내가 다 샀을 때 시가가 얼마인데 공인중개사들한테 맡기면은 공인중개사가 시가보다 더 싸게 하고 싸게 했을 때에 공인중개사 수수료까지 제하고 나면은 얼마가 내가 남겠는가 그 생각하에 어떻게 입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그 문제가 있는 거 또 파는 방법 문제가 있는 걸 해결하는 방법 이것을 다 판단해서 입찰 가격을 결정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뭐예요? 특수경매라고. 이거는 제가 지금 그 파워포인트로 이 특수경매의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교재에 없는 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먼저 번에는 이런 거 없이 교재만 갖고 강의를 하니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는 파워포인트 갖고 내가 정리된 걸 가지고
좀 강의해야 되겠다 싶어서 어떤다? 조금 바꾸게 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아까 제가 얘기를 문제를 뭘로 해결해야 된다 그랬죠? 법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랬죠, 법으로. 판사님한테 뭘 요구해서 법을 해결하는 걸 법으로 요구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파트 1에는 특수 경매에서 아까 4가지 종류의 부동산을 사서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팔을 때 어떤 법률을 어떻게 이용하느냐를 알기 위해서 그 자주 사용하는 그 법의 내용을 내가 따로 뽑아서 여기다 줬습니다. 정리해 둔 겁니다. 자, 경매 기본서부터 입문을 합니다. 우리 조 회사님은 토지개발 강의를 들으러 오셨다가 특수경매 강의 들으니까 별론데. 이거는 조금 많이 알거든요. 토지는 몰라도. 이건 좀 뻔히 알거든.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강제 경매가 있고 임의 경매가 있어요. 우리가 이 경매는 왜 생기죠? 경매가 생기는 이유. 빚이셨어. 네? 빚을 좀 더 고상하게 얘기하면 개인과 개인 간의 채권 채무 관계가 당사자들끼리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경매입니다. 개인과 개인의 무슨 관계가? 채권 채무 관계가 원래는 경매를 하지 않고 당사자끼리 해결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그렇게 해결하잖아요. 그런데 당사자들끼리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 해결하는 걸로 뭘로 해결해?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이게 경매입니다. 근데 이 경매를 해결하는 것이 2가지인데 하나는 강제 경매가 있고 하나는 임의 경매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의 경매 이겁니다. 제가 최 사장님한테 돈 좀 빌려주세요. 내가 이무이자 드릴게요. 저 빌려주시면 어떤다? 이무이자 드릴게요. 빌려주고 싶어? 안 빌려주고 싶어? 한번만 있으면 빌려주죠. 아니, 담보만 있으라고 하는 게 말고 돌려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빌려준 돈을 법적으로 어떤다? 돌려받을 수만 있다면은 얼마든지 빌려줄 수 있다. 근데 못 빌려주는 것은 돌려받지 못할까봐 못 빌려주는 거예요. 돌려받는 것만 확실하다 그러면 어떤다? 빌려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 돈을 빌려주는 것이 그것이 영업행위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줘야죠. 근데 빌려줄 때에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네가 나한테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면은 내가 너의 건물을 너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도 내 마음대로 그냥 팔아서 내 돈을 환수하겠다 하는 그것이 설정이라는 겁니다. 설정해놓고 그 부동산을 설정을 해놓고 갚지 않으면은 그러면 설정이라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언제든지 당신 마음대로 경매로 내놔서 가져가십시오. 그러니까 경매로 내놓는데 건물 주인의 승인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애초부터. 그게 설정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설정을 합니다. 설정을 하고 갚으라고 몇 번 하다가 이자도 안 내고 연체가 되게끔 되면 다음 달까지 안 내시면은 할 수 없이 경매에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임의 경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돈을 빌려줄 때 내가 돈을 갚지 않으면은 나의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채권자가 마음대로 팔아서 나에게 빌려준 돈을 어떻나 가져갈 수 있다. 이것이 뭐예요? 임의경매 설정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번엔 뭐가 있어요? 강제경매가 있습니다. 강제경매. 강제경매는 어떤 부동산을 설정을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어떤다? 채권 채무 관계가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럼 채권 채무가 그 설정을 하지 않고 채권 채무 관계가 일어났는데 이것을 당사자들끼리 연기를 해주든지 뭐 탕감을 해주든지 아니면 언제까지 줄 테니까 기다려 달래든지 이러면 될 텐데 도저히 안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어떤다? 그 사람의 부동산을 압류를 해놓고 판사님한테 가서 이르는 거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줄 돈인데 주지 않습니다. 하게끔 되면은 판사님이 너 어떡하나? 갚아라. 갚아라 하게끔 되면은 그때 그 사람은 채무자의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이 있더라도 아무 부동산이나 된다? 압류를 하고 그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집어넣는 것이 강제경매입니다. 자, 우리가 이 경매의 권리 분석을 다시 말하면 그 정보를 빨리 알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경매 사이트에 우리가 돈을 내고 접속을 해서 거기에 대한 권리 분석, 그러니까 그 관계되는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죠. 뭐 지지 옥션도 있고 굿 옥션도 있고 스피드 옥션도 있고 뭐 테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보면 이런 것이 나오죠. 변경, 그다음에 뭐예요? 불허, 그다음에 정지, 이각, 항고, 취하 이런 것이 나옵니다. 보면 변경도 있고 다시 말하면 몇 월 며칠 날 경매가 정해졌다가 날짜가 어떤다? 바뀌는 겁니다. 불허, 낙찰을 받았는데 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그건 어떤다? 낙찰 받은 것 자체가 무효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정지, 경매가 진행되다가 소송을 한다든지 뭘 해갖고 판결이 나기 전까지 어떤다? 정지, 기각. 이것은 경매가 진행되는데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다시 봤더니 어떠다? 경매 진행되는 것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어떠다? 경매가 진행되는 걸 그냥 중단시켜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항고. 낙찰을 받았는데 보게끔 되고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고 어떡한다? 소송을 다시 하게끔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취하 해가지고 이 취하는 경매가 진행을 됐는데 중간에 잔금을 내기 전에 언제든지 그 채권 채무 관계가 소멸이 되면은 그 부동산은 어떤다? 경매가 진행되는 것이 그냥 어떤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취하를 언제까지 시킬 수 있다? 잔금 내기 전까지. 잔금을 내고 나야지 내 것이지. 잔금 내기 전까지 언제든지 채권 채무 관계가 소멸이 되면 그 자체는 취하가 됩니다. 그러면은 법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입찰보증금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옵니다. 그럼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이 강제경매가 있고 임의경매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임의경매는 언제든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 언제든지라는 얘기는 잔금 내기 전 아무 때라도 채권 채무 관계가 없어지면은 소멸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강제경매 있죠? 강제경매는 돈을 안 줘가지고 조사를 해서 된다? 그거를 압류를 하고 돈을 주는 것이 돈을 경매로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조금 정당하게 줘야 될 돈을 어떻게든지 안 주려고 뻗치다가
어쩔 수 없이 주게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채무자로서는 손해볼 일이 없어. 버티다가 어차피 줄 돈인데 버티다 안 되면 주면 되는 거니까. 내가 미지같이 나서줘야 돼. 버티다가 내가 이기면 어떡하나 안 줘도 되고 집은 어떻게 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 안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예요. 이 저기 뭐 강제경매인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임의경매와는 달리 경매가 진행을 됐을 때에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고 나면은 취하를 시키기 위해서는 낙찰자에게 어쩐다? 동의서를 받아오게끔 한다 하는 것이 이게 뭐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점입니다.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2013 타경. 여기 보면 2013 타경입니다. 여기 2013 타경. 여기 보면은 3840. 제가 저기 이 사건 번호는 안 지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건 번호를 가지고 제 강의를 들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혼자서 걸리면서 한번 해보시면 돼요. 이것이 뭐죠? 강제경매죠, 강제경매. 강제경매인데, 보게끔 되면은, 여기 보면 강제경매인데, 얼마죠? 700만 원이죠, 700만 원. 700만 원인데, 여기 보게끔 되면, 이게 여러 명이 어떻게 된다? 형제들이 같이 갖고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 있는 사람이 이 누구죠? 이성만.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여기 보령시 성주면 성줄이죠. 여기 보면 한 사람이 여기 보면 그 그대로 된다? 여기를 사용하고 있는 형제가 있거든요. 있는데 여기 보게끔 되면 여기 보면 요것이 이 필지가 전부 다가 지분으로 경매가 나온 건데 형제들이 상속을 받았는데 여기 보면 집을 지어놓고 있고 여기 보게끔 되면 여기 집을 지어놓고 있고 여기 보면 뭐가 있죠? 장독이 있죠. 이렇게 장독을 담궈놓고 쓰고 있는 곳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거주하고 있고 이 장독을 놓은 사람은 이사를 가 못 가? 못 가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형제들 중에서 한 명이 여기를 주인 노릇을 이걸 다 쓰고 있죠. 그렇죠. 근데 현장을 딱 가봤을 때 여기를 사용하고 있는 이 형제는 이사를 간다 못 간다. 이사를 가는 것보다는 그 형제의 지분을 어떤다? 취하시켜주는 것이 훨씬 돈이 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우리가 추천하면서 제가 이거는 이렇게 장독이 이렇게 수백 개가 있고 이렇게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보면은 강제경매이기 때문에 이거는 돈이 7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취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한번 입찰에 들어가 봐라. 이렇게 행정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수강생 한 분이 입찰에 들어갔습니다. 감정가가 얼마였죠? 3,800이죠. 근데 얼마까지 들어졌죠? 1,800. 1,800까지 들어졌죠. 근데 이게 얼마를 썼죠? 3,000. 3,800짜리를 3천만 원까지 썼다 그러면 쓰고 낙찰 받았으면 우리 수강생이 술이 좀 취했어 안 취했어? 조금 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강생도 이 부산에 있는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은 건데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여기 왔다 갔다 그러더라고. 가서 봤더니 진짜 어떻게 하나 장독이 수백 개 있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이사는 못 간다. 이게 이사 갈 밖에는 차라리 700만 원 든다?
갚아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취하되는 것이 거의 결정적인 부동산은 내가 잔금 낼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5천만 원을 써도 잔금 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다? 1등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 분은 이 경매 물건에서 정확하게 이해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다? 3천 얼마를 썼죠? 3천만 원 썼죠? 입찰이 지금 몇 명 들어왔죠? 5명 들어왔죠? 5명 중에서 1등을 한 겁니다. 1등 해놓고 얼마 있다가 뭐야? 취하 동의서를 한다 그랬더니 그럼 저기 뭐야? 뭐 500만 원인가 얼마를 주십시오 해가지고 취하 동의서를 어떤다? 500만 원 주고 따로 받았더라고. 그러고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교수님 덕분에 또 잔금 내지도 않고 간단하게 용돈 벌었는데요. 그 뭐 저 혼자 쓰기는 어려우니까 교수님 제가 용돈 조금 보내드릴게요. 해가지고 했던 그런 물건입니다. 여기 보면 이성진이가 40일이 7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나? 전명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를 갈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성진이가 이거는 취하를 시킬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일 먼저 설명한 게 강제경매, 임의경매가 있는데 임의경매는 잔금 내기 전에 언제든지 뭐한다? 취할 수 있다.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낙찰을 받고 나면은 취하를 시키고 잔금을 다 내서 채권 채무 관계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낙찰자에게 동의서를 어떤다? 얻어야 한다. 그 차이점이 있다. 그것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16페이지 보시면 민사집행법입니다. 경매는 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이 경매를 진행하는 법은 민사집행법을 가지고 경매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 자 1조를 보면 이 법은 강제집행, 그 다음에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 상법 그 밖에 법률 규정에 의한 경매 및 보전 처분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다시 말하면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를 담보권, 강제 경매는 그냥 압류를 해서 판결문을 받는 거고 담보권 실행이라는 얘기는 설정이죠. 이걸 가지고 경매를 하는데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민법과 상법과 그 밖의 법률을 가지고 그거를 어떤다? 경매를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민사집행법이에요. 그러니까 경매를 하고자 하는 임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민사집행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민사집행법입니다. 집행법은 집행 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할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된다. 제가 조 여사님한테다가 돈을 받을 게 있거든요. 조 여사님이 서울에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는데 제가 조 여사님의 그 부동산을 조사해보니까 저기 어떤다? 경상도에 있더라. 그럼 그 경상도에 있는 그 부동산을 가지고 경매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조 여사가 살고 계신 서울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경매로 지분을 부동산에 있는 관할 법원에다 신청이 된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2조 이렇게 했습니다. 송달, 통지의 생략 했는데 경매가 진행이 될 때는 반드시 상대편에게 네가 이렇게 해서 돈을 갚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다? 경매로 진행이 된다 하는 것을 알려야 하는 것이
경매가 제일 시작하는 것이 알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경매를 집어넣고 나면은 그거를 서류를 가지고 송달을 하게끔 되거든요. 송달해서 상대편에게 송달이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 판사님은 그 순간서부터 그 부동산을 압류하는 겁니다. 송달이 되기 전에는 압류를 하지 않고 경매 진행이 안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송달인데, 자기 주민등록치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등록치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송달을 바로 갈 수 있겠죠. 근데 주민등록지에다가 있지 않은 사람 송달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송달을 하려면은 그 등기 우편이 오죠. 그러면 우체부가 여기 최 누구누구라는 분 계십니까? 하고 누구한테 말하면 최 아무개한테 물어봤거든요. 근데 딱 봤더니 느낌이 이거 경매로 오는구나 하고 최아무개한테다가 최아무개님 여기 계십니까? 그랬더니 최아무개 여기서 없는데 이러면 송달이 안 되죠. 그러면 송달이 안 되면 경매 진행이 안 된다 그랬죠. 언제든지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송달이 안 됐어도 경매가 진행되는 것이 있다. 이걸 보면 뭐라 그런다? 공시송달이라고 한다. 자, 경매가 진행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송달이 돼야 된다. 근데 송달이 안 될 때는 일정의 송달이 안 되는 이유, 다시 말하면 간단한 겁니다. 제가 범지수를 해서 누구누구를 상대로 송달을 했거든요. 송달을 했는데 송달이 안 되면은 판사님이 번지수를 어떤다? 번지수를 조사해서 다시 조정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딘지 모르다 보니까 그럼 우리는 법원에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빚을 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다?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은 가르쳐 주게끔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가르쳐준 그 주소대로 송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 정해져 있는 우리는 누구든지 다 대한민국 사람이 누구든지 내가 어디서 거주한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서류로 돼 있지 않습니까? 서류로 돼 있는 곳에 내가 어떡한다? 송달을 하게끔 되면은 그러면 어떡한다? 정식적으로 송달을 했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 있지 않다고 할 때는 공시송달을 요청할 수 있게끔 됩니다. 우리가 입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입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제일 먼저 우리는 일주일 있다가 보면 어떤다? 낙찰을 하게끔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허가가 난다든지 불허가가 난다든지 할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낙찰자가 허가가 났다는 얘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낙찰을 받았는데 일주일 있다가 뭐가 났어? 불허가가 났어. 그럼 내가 때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뭘 잘못했다는 얘기냐? 해갖고 어떤다? 불허가 난 이유를 물어보고, 불허가 난 이유가 낙찰자가 잘못할 수도 있고 법원에서 경매 진행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매가 법원에서 잘못 진행을 했을 때 어쩔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낙찰자 입장에서 보면 별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했을 때는 그건 아니지 않느냐 하고 어떤다? 즉시 항고해서 그 불허가 난 거에 대해서 항고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이렇게 해서 이 경매를 진행시킨 것 자체에 대해서 이거는 뭐야? 보면은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한 것 자체는 잘못했지 않았냐고 이의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몇 년 전 얘기입니다.
5분의 1 지분으로 경매가 나온 걸 낙찰받았어요. 낙찰받았는데 낙찰허가가 났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상대편이 이의 신청했대요. 아, 이거 이의 신청했습니다 하고 연락이 왔어요. 뭐냐 그랬더니 이거는 불허가 날 수밖에 없는데 이해를 해주십시오. 뭐냐, 공유자가 와서 왜 나한테다가 이거를 어떤다? 송달해주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떤다? 잘못된 거 아니냐. 서류를 조사해봤더니 어떤다? 정식으로 어떤다? 송달이 된 게 아니라 송달 간주로 집행됐거든요. 근데 공유자에게 반드시 송달하게끔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유자가 와서 나한테 송달이 안 된데 이게 집행됐으니까 하고 이의 신청을 하니까 맞다. 네 공유자인데 공유자한테 송달이 안 됐는데도 이거 낙찰 받아서 이렇게 진행하는 잘못됐다니까 어떤다? 불허가를 내고 다시 한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제일 먼저 즉시한 거는 낙찰 받은 사람이 제대로 낙찰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불허가가 났을 때에 거기에 대한 것을 항고를 하는 거고, 즉시 항고를 하는 거고, 허가가 났는데 이 허가 난 것 자체가 잘못됐다. 다시 말하면 경매를 당한 쪽에서 이건 잘못됐지 않냐고 이의 신청하게끔 됐을 때 그때 어떤다? 불허가가 다시 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먼저 경매를 진행이 됐을 때는 아셔야 될 것이 제일 첫 번째 최고가 우선 매수인이 돼야 되죠. 두 번째는 일주일이 지나야지 되죠. 그러면 낙찰을 허가가 우리가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일주일을 지나서 상대편에서 어떤다? 이의 신청하는 기간을 다시 지나게끔 되면 그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채권 채무 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 갚아가지고 어떤다? 취하가 될 것인지만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취하가 되면은 입찰보증금 다시 가능하고 그 채권 채무 관계가 취하가 되지 않으면 내가 잔금을 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많은 수강생들이 저한테 옵니다. 낙찰 받았습니다. 이의 신청 끝나고 이의 신청이니까 낙찰허가 났고요. 이의 신청 끝났습니다. 교수님, 오늘 수강생들 내가 강의 끝나고 한 번 쏠게요. 하고 술 먹고 나면 반드시 취해야 돼.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은 잔금을 낼 때까지는 내가 낙찰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잔금을 내고 나야 됩니다. 잔금을 내고 나면 등기를 아직 내 이름으로 하지 않았어도 재물을 거예요. 그러니까 낙찰 받았고 이의 신청 기간 끝났다고 술 먹자고 하면 돼, 안 돼? 네? 아니 그걸로 먹자고 하지 말고 그냥 먹자고 돼. 내가 그거를 낙찰 받았으니까 먹을 때 하면 안 되고 그냥 기분이 좋으니까 한 잔 먹겠다. 그건 된다. 강제경매인 경우에 판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이종실에게 돈을 갚아라. 판결을 냈는데 우리 개인 비밀보호법에서 그 사람이 무슨 재산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강제경매로 해서 내가 돌려받으려는데 판결은 받았는데 뭐 할 건 없어? 경매를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때 다시 내가 판사님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판사님, 제가 저 사람한테다가 돈을 받을 게 있다고 판결문을 받았는데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강제경매로 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재산이 어디에 얼마큼 있다는 것을 재산 명시 신청을 하게끔 해주죠. 하게끔 되면 판사님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재산 명시 신청을 해서 그 채권자에게 가르쳐줘서 그 중에서 마음에 든 걸로 어떤다? 경매를 집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다. 그런데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내가 경매로 집어넣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라고 나와? 나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없어!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있지.
배짜라! 이런 사람이 있다 없다.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는 못해도 돈을 받을 수는 없지만은 판사님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갚을 게 있는데도 배짜라고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거래하는 것을 조심시켜야 됩니다. 해갖고 뭘 한다? 채무 불이행자로 된다? 등재를 해주십시오. 이게 보면 카드사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다, 있니? 우리 5분 전이니까 네. 10분 쉬었다. 그냥